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폐 금융론이라는 꽤 높은 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의 큰 두 기둥, 바로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에 대해 배우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간접금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냐? 그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우리 경제 구석구석까지 잘 흘러가도록 만드는 뭐랄까 모세혈관 같은 존재들이에요. 바로 은행은 아니지만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비은행 예금 기관하고요. 직접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전문가들이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은행 너머의 아주 흥미진진한 금융세계로 저랑 같이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맞아요. 은행이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고 오케스트라로 치면 지휘자 같은 역할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휘자 혼자서 연주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이런 악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아주 멋진 소리를 내줘야 비로소 완벽한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만날 기관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경제라는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전문적인 플레이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친구들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 경제의 전체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급하게 좀 소액 대출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목돈이 생겼는데 이걸 은행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로 굴려보고 싶을 때. 여러분, 정말 선택지가 시중은행 하나뿐이었나요? 아마 아닐걸요? 오늘 제 설명을 다 듣고 나면요. 우리의 이런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금융기관들이 존재하는구나. 이 거대한 생태계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금융탐험의 지도입니다. 먼저 우리 동네의 든든한 서민 금융기관들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투자의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전문가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바꿔버린 자본시장법이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핵심 선수들을 한 명씩 자세히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탐험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생활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죠.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금융기관들입니다. 아마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를 한번 볼까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말이 좀 딱딱하죠?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 은행처럼 예금 받고 대출해주는 건 똑같은데 은행은 아닌 곳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제한적 그리고 특화된 이 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처럼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서민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조합원들의 복지를 챙긴다거나 이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는 곳들이죠. 상호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예금 금리를 좀 더 쳐주고요.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신용협동기구는 특정 지역 주민이나 직장 동료들끼리 만든 우리들만의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농협이나 수협은 당연히 농어민들을 지원하고요. 이 기관들 모두가 은행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들을 촘촘하게 메워주는 우리 동네 금융의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호저축은행의 역사는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는 무려 231개나 되면서 전성기를 누렸거든요. 그런데 IMF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지 못하고 그 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서 2011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또 한 번 정말 뼈아픈 위기를 겪었죠. 이런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다 거치고 나서 지금은 79개의 가장 튼튼한 저축은행들만 남아서 서민금융의 한 축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뭐랄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동네 금융을 떠나서 두 번째 목적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돈이 기업과 투자자 사이를 직접 오가는 아주 역동적인 세계, 바로 직접 금융시장입니다. 이곳에는 투자를 진두지휘하는 전문가들이 있죠.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가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불렀어요. 그런데 2009년에 아주 중요한 법이 하나 생기면서 이 기관들의 이름과 역할이 완전히 새롭게 정의됩니다. 바로 금융투자업자라는 하나의 큰 이름 아래로 묶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뒤바뀌었다는 걸 알리는 어마어마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별표 5개짜리예요.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 금융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규제의 틀을 그냥 180도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야말로 금융계의 혁명과도 같은 법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혁명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과거에는 너는 증권사니까 주식 거래만 해. 너는 자산운용사니까 펀드 운용만 해. 이런 식이었어요. 기관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딱 정해져 있었죠. 비유하자면 중국집 면허를 받으면 짜장면이랑 탕수육만 팔아야 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자본시장법이 생기고 나서는 기능별 규제로 바뀝니다. 즉, 튀김 면허, 면 요리 면허를 따로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식당이 원하기만 하면 짜장면도 팔고 파스타도 팔고 튀김 우동까지 팔 수 있게 된 거죠. 어때요? 훨씬 유연하고 강력해졌죠? 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 표현, 애드온 방식이라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방금 제가 식당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필요한 기능, 그러니까 업무 단위 라이센스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원하는 대로 가져와서 추가하는 애드온 방식으로 회사를 조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금융투자 회사들이 증권, 펀드, 자산관리까지 다 아우르는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 아래에서 뛰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금융투자업자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의 기능을 크게 이 6가지 핵심 블록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자기 돈으로 직접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럼 투자 매매업이에요. 여러분의 주식 주문을 받아서 시장에 연결해 준다? 그건 투자 중개업이고요. 투자에 대해 조언을 해주면 투자 자문업인 거죠. 요즘 금융투자 회사들은 이 6가지 기능 중에서 몇 개 혹은 전부를 조합해서 자기들만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투자의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증권회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2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딜링은요, 증권사가 자기 회사 돈으로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문 트레이더의 역할이죠. 반면에 브로커리지는 여러분 같은 고객의 주문을 충실하게 처리해주는 서비스맨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이 2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시장에 돈이 잘 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펀드에 가입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그 펀드를 만들고 또 굴리는 전문가 집단을 바로 집합투자업자라고 부릅니다. 자본시장법이 생기기 전에는 자산운용회사라고 불렸죠. 이름 그대로예요. 여러 사람의 돈을 한데 모아서 집합, 대신 투자해주는 뭐랄까 금융계의 국가대표팀 감독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이 펀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어요. 회사형은 말 그대로 펀드라는 이름의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계약형은 별도의 회사를 만들지 않고 우리 돈을 이렇게 잘 굴려주세요 라는 일종의 약속, 즉 신탁 계약을 통해서 펀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계약형이 많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이 가입한 펀드도 이 방식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오늘 탐험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우리는 동네 서민 금융기관부터 투자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까지 두루 만나봤는데요. 과연 오늘 배운 이 지식들이 우리 삶과 경제를 이해하는 데 어떤 새로운 렌즈를 끼워주게 될까요? 네, 맞아요. 오늘 배운 용어들, 개념들, 솔직히 조금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복잡하게만 보였던 뉴스 속 경제 기사들이 술술 읽히기 시작하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겁니다. 화폐금융론은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거예요. 자, 오늘 탐험의 핵심 내용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금융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대형 은행이 전부가 아니다. 그 너머에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다. 둘째,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 같은 비은행 기관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틈새를 메워주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2009년의 자본시장법은 기관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금융의 판을 완전히 바꾼 혁신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돈의 흐름, 즉 현대 경제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설명을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은행 너머에 있는 수많은 숨은 주역들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만난 이 기관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와 더 나아가 여러분 각자의 금융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